연방정부의 셧다운 5일째인 오늘 국방 치안 등 필수 분야와 이민 서비스국의 주요 업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경 순찰대에 구금된 소년이 어제 새벽 숨져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에 위치한 수술센터 이용 환자 3,700여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와 감염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에만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이 30명이 넘어서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5일째인 오늘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들어가면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38만 명이 일시 해고 상태가 됐는데요. 하지만 국방 치안 등 필수 분야는 업무 중단 없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도 체류기간 연장이나 비자 발급 등 주요 업무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4일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업무 차질은 없다고 밝히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 지문 촬영 등의 스케줄이 있을 경우 예정대로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여권 발급 업무나 비자 신청 및 인터뷰도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국무부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조치와 상관없이 시민들은 우체국이나 카운티 여권센터를 방문해 신규 여권을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며 여권 발급 시간도 평소처럼 4주에서 6주 걸리며 급행 수속을 할 경우 2주에서 3주가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항공 및 기차 등을 이용한 해외 여행자들에게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국경을 통과하는 해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색대와 국경수비대는 계속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과 연방교통국도 엠트랙과 항공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은 재정 문제로 운영이나 수속이 중단됩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종업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E-Verify 시스템, 비종교비자 수속 업무 등은 연방정부가 다시 오픈할 때까지 서류 수속 등이 잠정 중단됩니다. 올해 본선거에서 많은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로 내년 새 회기에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게 된 연방 하원 민주당이 다음 달 이민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에릭 스월웰 하원 의원은 24일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하원 의사일정 통제권을 주게 되면 이민과 드림 액트, 기후변화, 총기 규제 등의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의원은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욕 출신의 초선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당선자는 그린 뉴딜을 주장하며 기후변화를 우선적 이슈로 주장하고 있으며 하원의장 취임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기 규제 강화 방안 마련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장벽 예산 절충안을 상원 민주당 측에 제시하고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비용을 20억 달러까지 내린 절충안을 내놨으며 강철로 된 울타리 정도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실질적인 장벽이 세워져야 한다는 요구에서도 물러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경 순찰대에 구금된 소년이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이달 초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사망자인데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경세관보호국은 국경에 억류 중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경순찰대에 의해 구금 중인 어린이가 어제 새벽 사망했습니다. 과테말라 출신 8세 소년으로 감기와 고열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번 달 초 탈수와 쇼크로 숨진 7세 소녀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사망 사고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 구금 중이던 이 소녀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잠재적 질병의 징후를 보여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르도의 병원으로 옮겨져 감기와 고열 진단을 받아 항생제와 진통, 해열제 처방을 받고 퇴원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보여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시간은 자정을 막 넘긴 직후로 전 세계 곳곳에서 성탄 전야 자정 미사와 예배가 진행되는 순간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셈입니다. 숨진 어린이는 아버지와 함께 지난 18일 텍사스주 엘페소를 통해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어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세관 국경보호국은 억류 중인 불법 입국 아동 전원에 대해 의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의료 검사는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북부 뉴저지에 위치한 수술센터를 이용한 환자 3,700여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와 감염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균 처리를 충실히 하지 못한 탓인데요. 보건국은 전원 혈액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세들부룩에 있는 헬스플러스 수술센터. 뉴저지주 보건국은 이 병원 외래 환자들이 HIV를 비롯해 B형 간염, C형 간염 등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이곳 수술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이곳 수술센터는 직원들이 살균 처리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약물 조제나 보관, 감염 관리 계획 및 절차 등에서 규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이들 병원 방문자 가운데 감염이나 질병이 확인된 보고는 없지만 수술센터를 이용한 환자들은 HIV나 감염 여부 파악을 위한 혈액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헬스플러스 수술센터가 위치한 세들부룩은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과 인근한 지역으로 한인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센터 측은 지난 9월 7일부터 28일까지 보건국에 의해 폐쇄 조치된 바 있으며 이후 감염 관리 및 약물 투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 면허증은 운전 허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강력한 신분 증명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내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필 머피 주지사와 민주당이 공화당의 공격을 의식해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표준 면허증 발급 법안 표결을 미루고 있다고 레코드지가 보도했습니다. 주의회는 지난 11월 말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만 할 수 있는 자격증 성격의 표준 면허증 발급 법안을 상정했지만 지난 2009년 존 코자인 당시 주지사가 운전자 우선 카드 발급을 추진했다 공화당의 정치적 공격을 받아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한 것과 같은 사례가 재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발급 시기를 고려할 뿐 내부적으로는 표준 면허증 운영 시스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2019년 말 또는 2020년 가을 정도에 성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내년 10월 10일까지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표준 면허증 발급은 적어도 11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뉴저지 주정부가 내년 10월 10일까지도 리얼 아이디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연기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주의회에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이 상정되기는 했지만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 수는 그동안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지난 2달 동안에만 추방 재판 회부 한인 이민자 수가 30명을 넘어서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각종 혐의로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9명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 수를 주별로 보면 뉴욕이 9명으로 캘리포니아와 함께 가장 많았고 이어 텍사스 4명, 버지니아 2명, 일리노이 2명, 조지아 2명, 뉴저지, 매사추세츠 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혐의로는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가 18명으로 전체의 52.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범죄 전과 혐의는 5명, 밀입국 혐의 3명, 범죄 전과는 각각 중범죄가 4명, 경범죄가 1명 등이었습니다.
한편 이 기간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모두 7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의 추방 소송 계류 건수 추이는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부터 다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별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뉴저지가 74명으로 캘리포니아 261명, 버지니아 8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뉴욕은 71명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명문대학들의 아시안 입학 차별 논란 가운데 많은 고교생들이 자신의 인종을 대학 입학 지원서에 기재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4일 올해 하버드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 등으로 인종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교생 수십만 명이 입학 지원서에 인종과 민족을 기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대입 지원 양식인 공통지원서나 Coalition for College의 경우 인종 및 민족 항목 기재는 필수가 아니지만 대다수 지원자들은 자신의 인종과 민족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alition for College 측은 학생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며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인종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고 여기는 학생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고등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학 지원서의 인종 기재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한 중국계 학생은 입학 지원서의 인종 표시 항목에 신경이 많이 쓰였다며 입학 심사에서 인종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되지만 대학에서 다양성 확보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백인 학생은 인종을 백인으로 표시하면 입학 전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자손으로서 정체성을 보이고 싶어 지원서에 백인임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는 10년 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성 정체성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뉴욕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3.6%가 본인을 동성애자이거나 양성애자 또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76.4%의 학생이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대답했으며 동성애자라고 밝힌 응답자가 3.1%, 양성애자라는 대답이 7.6%,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3.8%였습니다. 또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학생도 9.1%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조사 자료 중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답한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이성애자라고 대답한 76.4%는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 지난 2016년 조사 때는 85%였고 10년 전인 2007년에는 92%로 불과 8%만이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데니얼 드롬시 의원은 학생들의 대답이 이전보다 솔직해졌다며 학생들이 어떤 틀 안에서 성 정체성을 규격화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학교들의 안전을 위해 주 내 모든 학교들에 대한 비상 알람 장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도 통과가 예상되며 머피 주지사 역시 서명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비상 알람 장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6월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지만 필 머피 주지사가 설치 비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 하원은 머피 주지사의 의견을 수용한 수정된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했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며 머피 주지사 역시 서명할 전망입니다. 학교 내 알람 장치는 학교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 경찰 등의 위급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며 법안이 발효되면 학교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격 참사 희생자인 알리사 알하데프의 이름을 따서 알리사법으로 명명됐습니다. 알하데프는 뉴저지 출신으로 우드클리프 레이크에서 살다가 지난 2014년 플로리다로 이주했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말을 맞아 자선 모금 기금을 유도하는 스캠 전화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업체 퍼스트 오리온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스캠 전화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5명 가운데 3명은 최근 일주일 동안 스캠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스캠 범죄자들이 연말 기간 자선단체로 위장해 기부를 요구하는 스캠 전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산악지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엔텔로밸리를 비롯해 일부 산악지대 일대의 평균 체감 온도가 32도에 머무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온이 떨어진 만큼 실외에 키우는 반려견을 실내로 옮기고 추위에 민감한 주민들도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숙자 서비스국은 겨울철 임시거치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쉘터 프로그램을 재가동한 상태며 이용이 가능한 쉘터 위치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새해부터 우표값이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연방우정국은 연례적으로 인상하는 일종 우표값을 내년 1월 27일부터 5센트씩 인상한다고 밝혀 우표값이 내년에는 55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포레버 우표는 인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1월 26일까지 구입하면 50센트로 살 수 있습니다. 무게가 1온스 이상 나가는 일종 우편물의 우표는 15센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의 은행, 증권, 보험, 연금 계좌와 현지 법인 지분을 가진 한인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 연방국세청이 한국의 금융자산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영주권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세금 부과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IRS와 법무부는 한미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을 적극 활용해 미 신고자를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한국국세청은 매년 금융계좌 총액 약 5만 달러를 둔 영주권 시민권자 정보를 IRS에 제공합니다. 맨하탄에 거주하는 남성이 지난 20일 오전 맨하탄 웨스트 66 스트리트과 브로드웨이 역에서 100달러짜리 지폐 100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다음 날 맨하탄 20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는 훈훈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지갑과 돈을 잃어버린 러시아 여성을 찾아 모두 돌려줬습니다. 지난 22일 브루클린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성이 식사를 하던 중 천연 진주가 발견되는 행운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식사를 하던 중 굴이 들어간 요리를 먹다 동그란 형태의 이물질을 발견했고 살펴본 결과 천연 진주였습니다. 지난 5일에도 맨하탄의 한 유명 식당에서 굴 요리를 먹던 60대 남성이 천연 진주를 발견한 적이 있어 올 들어 뉴욕에서만 2번째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영상 5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영상 2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